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목요일 하루 급락한 장을 빼고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아주 격렬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장에서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발표된 직후에는 워낙 그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와서 선물 지수에서 주요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궁금한 게 그 고용지표 발표 후에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당연히 나스닥이 빠질 줄 알았는데 큰 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목요일 날에, 페이스북, 어닝 그거하고, 또 금요일 아침에 나오는 난판 페이롤 수치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목요일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끌어내렸죠. 예. 그래서, 나스닥 엔덱스 지수는 3.7%나 급락을 했어요. 예. 목요일 날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하락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아마존 어닝이 또 이제 조금 예상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아마존이 워낙 거의 지난 한 1년 동안 눌려있던 주식이라서 예. 이번에 이제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빅테크의 한 멤버니까 워낙 이제 몸집이 큰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존이 이제 나스닥을 일단은 좀 지탱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장중에 미국 하원에서 예. 반도체 생산 부스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목요일입니까? 이 미국 금요일 날 장중에. 예. 네. 그것도 오전에. 그래서 나스닥이 오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존 어닝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빨간불로 막 내려가고 빨간불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 반도체 생산, 부양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반도체 섹터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 후에 보면 반도체 섹터의 주가는 그렇게 또 마감 종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는 반도체가 새빨갰어요. 미국이 새빨갛다는 얘기는 하락했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권으로. 그러다가 이 칩 프로덕션 부스트 법안을 빌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직후부터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그린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또 다우지수로 말하면은 거의 한 600포인트 스윙했거든요. 네. 금요일 하루만. 네. 그래서 아침에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는 플러스 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한 30분 남겨놓고 마지막 내리 꽂아서 마이너스로 또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30분 동안에 또 엄청난 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깎아먹은 그런 상태에서 장마감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마존의 어닝, 이게 나스닥 지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날 관에 납폭했던 데에 대한 반발, 이제 그것도 좀 있고요. 예.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4조 달러, S&P 500 인덱스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차지하는 주식이 아마존인데 혼자서 10% 넘게 상승했다 그러면 사실 상당한 어떻게 보면
끌고 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마존이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같은 이제 빅테크 그룹 안에 예.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도 이제 분위기 타면서 덩달아 이제 상승한 것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게 금요일에 왜 갑자기 채권금리 상승에도 나스닥이 올랐는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1월 고용지표 이 내용을 좀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수요일에 ADP 고용 리포트에서는 이 민간 부분 일자리가 예상치 플러스 15만 개에서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30만 개 감소로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린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며칠 그 당시 수요일에 이틀 후에 있을 1월 고용지표에서 난판 페이롤은 아주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오미크론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예상할 정도였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무려 44만 4천 개 일자리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그 ADP 고용지표하고 이제 난판 페이롤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두 개가 한 날에 같이 발표되잖아요. 예. 항상 이제 수요일 월 초, 월 초에 발표되는데 이 미국 증시에서는 이 ADP보다도 난판 페이롤 이 수치를 더 신뢰성을 줘요. 예. 이제 ADP는 이제 조금 민간기관에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CEO나 그 회사 내 재정 담당 이사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전화 설문하거든요, 주로. 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줄 수도 있고 두리뭉술한 숫자 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들쑥날쑥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난판 페이롤 숫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더 많이 준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일단 ADP가 마이너스 30만 개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난판 페이롤에도 심지어는 가장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마이너스 40만 개도 예.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많아봐야 15만 개, 20만 개 플러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이 나왔다 이거죠. 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난판 페이롤 발표되기 전에 월가에서는 이미 숫자가 마이너스 나오든 플러스 나오든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 안에 시간당 인건비가 예상치인 0.5% 여기 부합하는데 더 올라갔느냐 덜 내려왔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인플레이션 수치니까 예. 난판 페이롤 숫자가 잘 나오면 이게 경제에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솔직히 연준에서 금리 올려도 경제만 좋으면은 지탱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이제 시간당 인건비 상승이 어떻게 되냐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네. 뚜껑을 딱 열으니까 예상치는 0.5%. 실제로는 0.7%. 예.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제 샤킹 먹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연준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된다. 이런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나오자마자 사실 그 전날에 목요일 날에 이미 난판 페이롤이 겁나갔고 그렇죠. 또 페이스북 어닝 악재도 있었지만 그게 겁나서 미리 충분히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쇼킹한 게 나오니까 금요일 날 장 아침에 나오자마자 증시는 그냥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용지표 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 5.7%, 즉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대비해서 5.7% 증가를 했고 11월보다 즉 월간 상승률은 0.7%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0.7% 플러스가 2020년 12월 이후에 또 최대치 상승폭이었어요.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채권금리 2년 만기 채권금리는 1.3%를 넘어서 버렸고 10년 만기 채권금리도 1.9%를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이거 2022년
금리 인상, 페드의 금리 인상이 5회가 아니라 6회 가능성까지 이거 반영해야 돼라는 이런 시각이 흘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당연히 나스닥은 바로 꼬꾸라져야 될 텐데, 나스닥은 말씀하신 것처럼 난판 페이롤이 나오면서 선물 질서에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계속 꾸물꾸물 고개를 쳐들면서 올라왔고, 종가도 나스닥이 다우지수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랐고 5회가 아니라 6회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는데도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사실은 제가 아마존하고 그 반도체 그 생산 부스터법안 그 두 개를 이제 나스닥 상승에 견인한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잘 버티는데, 또 그거 외에도 이 성장주에서 또 턴 어라운드 하는 신호가 또 보인 게 비트코인 이 4만 달러를 다시 탈환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형 성장주의 그 대표격인 ARK 펀드 그것이 대폭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엄청 눌려있던 그 소형 성장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10%, 20% 이렇게 막 뛰었어요. 네, 금요일에.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와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그 상승, 이 소형 성장주들의 그 선전,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증시에서 이 성장주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들고, 반대로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주로 해갖고 사실 좀 더 든든하게 봤잖아요. 다우존스 지수는 뽕 내려갔어요. 아침에 엄청 내려갔다가 이제 오후에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끝났지만은, 그 다우존스 안에는 이제 그 비자 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홈디포, 이런 게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면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비자 카드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홈디포 같은 것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상승을 해버리면은 이 기초 재료값, 물건값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 없냐, 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해갖고 홈디포도 뽕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금요일 장은 조금 아주 상당히 좀 수수께끼 같은 장세였는데, 하여튼 그래도 막판에서는 하여튼 좀 많이 제자리를 좀 찾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좀 큰 그림에서는 목요일에 3.7%나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에는 1.3% 회복했거든요. 반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주중에 구글이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거기에 20대 1의 액면분할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우지수로의 구글의 편입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마존이나 이 엔비디아조차도 결국 액면분할 그리고 다우지수로의 편입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주 증시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이제 그 주식 분할 그 발표는 그 어닝 발표할 할 때 같이 하거든요, 보통. 근데 엔비디아나 그 아마존이나 이번에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작고, 일단 구글은 이제 분할 후에 다우존스 편입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아마존이 구글하고 같이 다우존스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우존스 안에 30개 종목 중에서 이제 각 섹터별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 배분이 있는데 이미 구글이 들어감으로 해갖고 그 안에는 어떤 다른 기술주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 아마존까지 들어간다면 기술주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만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30개 중에서 기술주 하나는 쫓겨나야 되고 구글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아마존이 들어갈 자질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경우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 투자 심리, 이런 것은 분명히 이렇게 플러스 될 여지는 있겠죠. 네, 항상 루머로 떠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창업주, 베조스의 그 고집 때문에 아직 액면 분할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구글이 하면 이제 아마존 기존 주주들도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 백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저는 그 구글의 그 어닝 발표 이후에 사실 구글 주식을 샀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어닝 발표 이후 이미 10% 정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 제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이걸 바라보고 산 건 아니고 액면 분할하면 그 호재로 해갖고 보통 향후 한 달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볼 때. 예.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 구글에서는 액면 분할 그 뉴스에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에 다른 빅테크 주식들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냥 제자리 0%에서 그냥 시작하고 끝났어요. 그게 목요일에 좀 실망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또 하나 통과된 거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한 2주 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위에 올려놓는 걸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한번 통과됐잖아요. 네. 목요일에 또다시 그 법안이 통과된 게 뭐냐면 애플이나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iOS 그 플랫폼이죠.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그 일종의 걔네들이 결제 이런 것을 자사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 같은 그걸 규제하는 법사위원회 법안이 또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 구글이 왜 이렇게 아마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 그죠? 금요일 보면은 애플하고 구글만 제자리였고 다른 빅테크는 올라갔었어요. 예. 그 점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이와 이제 구글, 애플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게 페이스북도 사실 지금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 때문에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분기 손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 광고비 수입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 주가가 그날 시가총액 2,400억 달러가 날아가는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동종업자들 트위터, 스냅 할 거 없이 그런 이 애플 그다음에 구글의 일종의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이 소규모 플랫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스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페이스북하고 전혀 다른 또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방향, 흐름이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스냅이 그 주가 최고치에서부터 바닥까지 25달러까지인가 그때까지 엄청나게 이제 반의 반토막 정도 나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 어닝이 이제 상당히 잘 나왔죠. 상당히 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그 안에는 그 밈 주식 그 펌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딧닷컴. 그 사람들이 또 대거 달려 들어갔고 또 이렇게 상승을 더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보면은 월가 그 투자뱅크 쪽에서 이 스냅에 대해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업체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이 그 어닝 자체가 좀 그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할지라도 이 상승은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대접받을 스냅이 아니다. 이래갖고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켰죠. 제가 볼 때도 결국 페이스북이나 스냅이나 이런 게 전부 그냥 오로지 광고에만 이제 의지하는 그 수익 모델이잖아요. 이런 이제 수익 모델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이 페이스북의 그 엄청난 25% 폭락 이것도 이제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광고 수익 딱 하나만 바라보는 페이스북 이것이
그 구독자도 줄어들고 뭐 애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광고 수입도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 앞으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은 그 트럼프 주식 있잖아요. TWAC. 예. 이 트럼프 주식이 이제 그 회사가 SNS를 이제 런칭을 하는데 이번 2월 20일 날에 이제 런칭을 한대요. 하는데 지금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85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20일 날 출시되면은 아마 실망감에 급락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보면 지난 1월 28일 금요일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페이스북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 금리가 오르든 말든 야 그건 우리는 관심이 없어 하면서 오로지 실적 기업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실적 기업의 실적에 의존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했고 그게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에서는 보면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캡 러셀 2000 소속의 스몰캡들의 성장주들 막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하락했던 대규모 이 급락했던 이 성장주들의 반등 국면이 금요일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약간 다른 면 아닌가요? 네, 그 소형 성장주의 선전.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달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예. ARK라든지 비트코인도 36,000까지 떨어졌다가 41,000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이 근간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페더럴 펀드 퓨처 그 사이트에서는 뭐 올해 6회 금리 인상 어쩌고 뭐 이렇게 공포스럽게 막 퓨처가 올라가지만은 실제로 지난 한 주간에 그 연준 의원들 몇 분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네.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는 파월 의장의 그 발언 톤하고 완전히 다른 또 톤이 나왔어요. 상당히 부드러운 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50포인트 금리 인상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연준 의원들이 뭐 그렇게까지 서두를 거 없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올해 금리 3회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5회, 6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손살에 내질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 밸런스 슈트들 있잖아요. 그 밸런스 슈트, 뭐죠? 대차 대조표? 예, 대차 대조표. 그거를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연준에게는 좋다. 이렇게 공급 측면에 훼손 없이, 아니요, 공급이 아니라 그 수요 측면에 그 훼손 없이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밸런스 시트를 더 많이 줄이고 금리를 그 대신 조금 덜 인상하는 것이 수요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그 매파적인 데서 상당히 조금 후퇴한 그런 이제 발언, 3명인가 4명인가 와서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고무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증시가 상당히 세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하여튼 그 페이스북 때문에 이제 많이 폭락했었죠. 선생님 혹시 지난 1월 28일 저희가 이제 한국은 연휴 시작하는 날 토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지나친 뉴스가 지난 1월 28일에 미국의 노동부에서 생산성 지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금 상수라는 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생산성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이런 걸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로 미국 페드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대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진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헤드라인 정도는 봤는데 네.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읽어봤어요. 아, 예. 그렇다면 제가 월요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왜 1월 28일 이후에 기술주들이 채권금리의 상승, 뭐 상승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급반등하고 있는지 제가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선생님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이사진들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심지어 지금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좀 안심해도 돼. 이런 뉘앙스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한번 제가 일요일에 준비해서 네. 월요일에 방송을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네. 그리고, 자, 국제유가, 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90달러를 넘었습니다. 종가는 이제 92달러 가까이 됐고, 장중에는 93달러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미국은 또 에너지 가격, 특히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이 중요한 이 물가 상승 지표에 들어가는데, 이게 90달러 넘었다는 얘기는 95달러, 100달러도 눈앞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건데, 그렇다면 이 심리적인 이 받아들이는 유가 수준이 있잖아요. 95, 100, 이게 넘어간다면 흐름이 향후에 증시가 한번 정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유가 상승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유가를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 방법뿐이 없는데, 사실 저도 미국산 원유 그 WTI, 예. 그를 이제 90달러 정도를 이제 저항선으로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큰 배경은 아시잖아요. 이제 왜 올라가는지. 예, 예. 공급 부족이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공포감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초에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친대요. 이미 지금 미국은 텍사스는 눈폭풍 때문에 뭐 항공기도 4,000편 이상 취소되고 그렇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그 원유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한파가 온다니까 사실 작년 이맘때도 거기 한파 몰아쳐갖고 삼성 반도체 공장 문도 뭐 예. 2달인가 닫고 뭐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WTI 유가가 이제 9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자기의 그 대통령 체면을 세우고 미국 경제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유가를 낮춰야겠는데 뭐 그 전략 비축유 방출하자는데 그거는 이제 효과 없는 걸로 이제 끝났고 예. 이제 마지막에 이란산 원유를 국제시장에 이제 유입시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최종 사인만 남겨놨대요. 양쪽 팀에서 정치적 협상을 다 해갖고 이제 뭐 완전 이제 문안 정리 들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심만 남아 있는데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란의 그 핵무기 사찰과 이 원유 시장 이 딜을 이제 막 교환한다고 그러면은 이란산의 그 일간 400만 배럴이 예. 이제 국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원유 가격이 한번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이제 항상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 고공에서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사실 10단위, 5단위의 숫자는 사람들, 투자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렇게 지표로 활용을 하잖아요. 뭐, 네네. 99달러와 100달러는 1달러 차이밖에 안 나지만 100 그러는 순간 사실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2%를 넘기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혹시 이게 다음 주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음 주에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그게 걱정이거든요. 네, 만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우려감이 조금 나중으로 이제 연기되거나 아니면 해소되거나 한 상태에서 만약 이란산 석유가 국제시장으로 들어오게 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원유 가격은 이제 큰 조정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오일주,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예. 뭐 이런 주식들에 이제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증시 이제 월가의 그 증시 그 판세는 항상 어느 섹터에서든지 이 펀드 매니저들은 돌리고 돌려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맞아요. 예. 만일에 그런 사태가 나서 가치주가 큰 하락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기술주가 빵 뜰 겁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그쪽으로 이 세력을 몰아갖고 그쪽에서 돈을 벌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섹터별로 찬스는 항상 있어요. 이게 뭐 큰 조정이 온다 아니다 해도 어느 섹터에서는 돈이 몰려가고 돈이 또 빠져나오고 하여튼 섹터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와쳐야 됩니다. 예, 참 생물이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쪽으로 튈지 뭐 튄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 참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변동성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목요일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 네. 26% 마이너스다. 이것은 동전 주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빅텍 주식으로서는 뭐 그 정도면은 사실 빅텍의 생명은 뭐 사실상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잡주도 아니고 빅텍이 26% 폭락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만큼 기반을 허약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페이스북의 위치가 플랫폼이라고 하긴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의 그 OS에 종속이 돼버리니까 이 자신들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큘러스나 등 이런 VR, AR 등 메타버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도 그 사업 부분을 좀 다각화시켜갖고 어떤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근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아마존의 이제 이커머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예. 사업 확장해갖고 사업을 다각화시켰고, 애플도 아이폰 생산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또 다각화시켜갖고 사업을 든든하게 세워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페이스북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또 페이스북이 아니라 틱톡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네, 조금 이제 좀 중년층 이상이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젊은 층들은 좀 더 다이내믹한 예. SNS 쪽으로 몰려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초에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펀드스트랩 텀리 대표가 거의 동시에 나오셔서 CNBC에서 지금은 바잉 오퍼튜니티다. 그 다음에 펀드스트랩 텀리 대표는 2월은 V자 장세인데 어떤 사람들은 V 그러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라타일 상승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실 이분들이 외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1월 말 2월 초에 상당히 그 급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월 달 내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탐리 대표가 금요일에 리포트에서 계속 주장한 건데 월가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이번 한 주 보면은 월화수는 평탄했는데 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2월 10일 날에 CPI 지표가 나와요. 예.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CPI 물가 지수. 제가 볼 때는 그게 목요일이었던가 그래요. 2월 10일이면은 예. 목요일인데 목요일 전까지는 다시 한번 또 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일 2월 10일 전에 크게 하락했다고 그러면은 2월 10일 CPI 지수는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무조건 그 이후는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탐리는 그분은 사실 좀 이 월가에서도 가장 그 불리시 캠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좀 중장기적 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잘 못 맞춰요. 뭐 1월 증시 그 급락장 맨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1월 증시는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뭐, 예. 뭐 그런 말도 방송에서 하는 거 봤는데. 예. 그래서 탐리 씨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귀뚱으로 들어야 되고, 하여튼 남아있는 2월장에도 상당히 변동성 큰 장세. 근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 나스닥 지수는 지금 하락 추세선 안에 있다. 이제 그리고 S&P는 하락 추세선 안에서도 그래도 한 중립적인 이제 그 정도 위치.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금요일 아침에도 S&P가 그 중요한 지지선 4,440 이것을 깨고 내려오나 이제 이렇게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만일 4,440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월 저점이었던 4,200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다음 주 또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CPI 지표, 1월 CPI 지표가 세상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3월 폼C에서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니라 한꺼번에 0.5%를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축소가 계속 0.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변수, 즉 0.5% 이상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금요일 아침 나오는 그 난판 페이롤 거기서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1월 달 거 나왔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작년 11월 또 작년 12월 여기에 대한 수정치가 나왔는데 대폭 인상으로 증가로 수정했어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걸로 볼 때 파월 의장이 이번 3월 또 올해 남은 기간에 금리 인상하는데 조금의 주저함이 필요 없다.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 좀 공포감이 지금 배어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주 CPI 그 지표마저도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는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3월 중순에 폼시 이전까지는 이 변동성 큰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긴 뭐 주식시장은 사실 원래 어려웠죠. 네. 우리가 지났을 때 수익이 좀 높았으면 쉽게 왔었던 것이고 수익이 안 좋았으면 항상 어려웠었죠. 자,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애플에서 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저가 아이폰, 저가 아이패드 생산 계획을 이야기했고 CNBC에서 보도했는데 이게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네. 이게 나스닥 기술주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잘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애플의 아이폰 하면은 사실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실제 그 안에 펑션이 삼성폰보다 좋냐 안 좋냐 이건 둘째고 그 아이폰을 가졌다는 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 때문에 이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잘 팔리는 건데 애플에서 저가 뭐 $400짜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0짜리 저가 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스펙 그 자체는 같은 가격대의 삼성폰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중간 그 중류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폰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애플의 중저가 폰은 선택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삼성폰이 미국에서 $400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뭐 $800 뭐 있는데 네. $800, $900 해요. 삼성폰 하는데 그 1년 지나간 거 싼 브랜드 있잖아요. 예, 예.
뭐, 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1년 지나간 거. 그거 뭐 브랜드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모델, 그거는 지금 400불이면 사요. 아, 갤럭시 S19 뭐 이런 모델이겠구나. 네네. 네. 그래서 만일에 애플 아이폰에 저가폰 $400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 1년 지난 삼성폰 사지 이거 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애플에서는 그 고객의 그 다변화 뭐 이런 측면에서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애플 주식이나 나스닥 지수 여기엔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의 어닝도 다 끝났고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보시기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지 마지막으로 뭐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그 증시는 그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생산성 이것이 가장 뛰어난 곳이 또 미국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혁신이 가장 뛰어난 곳이고 모든 신기술은 미국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미국의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난 1월 저점 4,200 뭐 그까지는 문을 열어둘 수도 있지만은 미국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미 지주에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혹시 CPI 지수나 이런 것으로 충격을 준다. 그러면 뭐,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3월 15일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중장투 종목으로 이렇게 짱 박아놓을 것이 아니고 예.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제자리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날 현금화를 뭐 20, 30% 시켜놨다가 하락하는 날 사고 또 올라가면은 또 수익 취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3월 15일 전까지는 상승 추세선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느긋하게 먹으면 일단 나오고 그 다음날 아니나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반드시 또 찬스가 옵니다. 네. 또 들어가고. 다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좀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소형, 중형주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 뭐 쉽게 풀이하면 강태공 마인드로 안 잡힌다고 자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느긋하게 지켜가면서 잡히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고 용감할 필요도 없어요. 느긋하게. 하여튼 증시는 주식도 그렇고 그냥 제자리 뛰기거든요. 계속. 예. 그러니까 먹으면 나온다. 이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먹게만 해주신다면 그냥 나오겠습니다. 네네. 자, 네, 벌써 40분이 넘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실 지난주 페이스북 시가총액 상위 7위 정도 되죠. 그런 종목이 26%가 빠졌다. 거의 동전주, penny 주식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 알아봤고요.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죠. 지난 1월 28일 이후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하고 채권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이유, 그 이후 제가 월요일에 방송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 페드의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지만 28일 이후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장의 미묘한 변화, 그 이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나면 좀 더 시장이 잘 보이겠죠. 저는 내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